한국 따위가 뭘 만든다고요? 하하하. 워싱턴 회의장이 폭소로 떠들썩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배를 잡고 웃었죠. 일본 대표도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로켓도 제대로 못 쏘던 나라가 신무기를요? 100여 명의 세계 군사, 엘리트들 모두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요격이 가능합니까? 지금 회의 제임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미사일 방어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드는요? 패트리어트는요?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흘 전 그 조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요. 세계가 비웃던 그 나라가 지금 우리를 침묵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만든다고요? 중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일본 대표도 거들었죠. 회의장 100여 명이 웃음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0초 뒤 그들은 한 명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세계가 조용해지는 걸 봤습니다. 한국이란 이름 하나로요. 2025년 2월 워싱턴 DC였습니다. 국제전략무기 포럼이 열렸죠. 17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각국의 군사 엘리트들이었죠. 저는 에드워드 한 미국 국방부 전략 분석가입니다. 회의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 청 회의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그는 베이징 군사과학원 출신이었습니다. 30년간 전략무기만 연구한 인물이죠. 그 옆에 앉은 일본 대표 마치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위성기술연구본부장이었거든요. 개회사가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오늘의 주제를 발표했죠. 차세대 전략무기 개발 현황.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회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사회자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최근 들었습니다만 한국이 신의 지팡이를 개발한다고 하던데요.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신의 지팡이. 우주에서 쏘아지상을 타격하는 꿈의 무기였죠. 미국도 포기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청회의가 빙긋 웃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만든다고요? 하하. 그의 웃음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마치다도 거들었죠. 로켓 하나 제대로 못 쏘던 나라가 우주 무기를요? 망상도 정도껏 하셔야죠. 폭소가 터졌습니다. 영국 대표도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무기를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요. 조용히요.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표정 때문이었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앞장선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안경을 쓴 인물이었죠. 그의 걸음걸이는 묵직했습니다. 마치 무게를 지닌 사람처럼요. 황동훈 박사였습니다. 그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사에서 10년간 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력만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청회의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마치다도 표정을 굳혔죠. 황동훈 박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어 보였죠. 사회자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가 듬성듬성 울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죠. 청회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황 박사님, 방금 제 질문 들으셨습니까? 한국이 정말 신의 지팡이를 개발 중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골적이었죠. 황동훈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회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청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죠. 착각은 당신 쪽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청회의의 얼굴이 굳었죠. 마치다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지팡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순간 청회의가 비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우리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를 꺼냈죠. 천천히요. 의도적으로요. 내일 오전 10시 실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았죠. 청회의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만 벙긋거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요.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조롱이 침묵으로 바뀌었다. 내일은 무엇으로 바뀔까? 다음 날 오전 10시. 회의장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 정보기관 인원들까지 몰려들었죠. 모두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한국의 기술 수준을 검토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습니다. 가능할까? 정말로? 청회의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죠. 마치다도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각 10시. 황동훈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처럼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의 지팡이를 포기했습니까?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청회의가 코웃음을 쳤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우주에 물체를 쏘아 올리고 그걸 정밀하게 떨어뜨리는 건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마치다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형편없죠. 그래서 미국도 포기한 겁니다. 황동훈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들은 접근법이 틀렸습니다. 청회의의 얼굴이 굳었죠. 무슨 소립니까? 황동훈 박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하나의 도표가 떴죠. 발사 궤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로 가려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쏘면 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눈살을 찌푸렸죠. 지상에서? 그럼 그건 그냥 미사일 아닙니까? 청회의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건 탄도미사일이지 신의 지팡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황동훈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속도 마하 10.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차 1m.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발사 후 목표 도달 시간 베이징까지 10분. 도쿄까지 12분. 청회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마하 10이라고요? 그 속도로 정확도 1m라니 불가능합니다. 황동훈 박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못한다고 모두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회의장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청회의의 얼굴이 붉어졌죠. 마치다도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회의장 조명이 꺼졌죠. 프로젝터만 밝게 빛났습니다. 지난달 15일 한국 서해안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발사되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서 있었죠. 그 옆에는 한국군 병력들이 보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굉음과 함께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죠. 속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표적 지역이 보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작은 표적판이 있었습니다. 1미터 크기였죠.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표적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중심이었죠. 화면 하단에 수치가 떴습니다. 속도 마하 9.8 오차 0.9m 비행시간 6분 12초.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황동훈 박사가 조명을 다시 켰습니다. 이게 바로 현무입니다. 지상 발사형 극초음 속 타격 시스템이죠. 청회의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치다는 입을 벌린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노트에 뭔가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펜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죠. 황동훈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국방부 위성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화면에 선명한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발사 순간부터 명중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미국 국방부 인증 마크가 하단에 박혀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제임스 장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황동훈 박사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조용하게요. 질의응답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질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죠. 청회의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다는 계속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임스 장군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죠. 에드워드, 이게 대체 뭔가?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죠.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급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였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현무. 제임스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격이 가능합니까?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하 10 속도는 우리 요격 시스템으로는 추적조차 어렵습니다. 게다가 궤적이 예측 불가능하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드는요? 패트리어트는요? 무용지물입니다. 속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임스 장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이징까지 10분입니다. 도쿄까지 12분이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략적 억지력이죠. 한국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임스 장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네.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요. 이제 한국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였죠.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앞선 존재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마하 10급 초음속 무기 공개 현무, 요격 불가능한 신무기 게임 체인저 등장, 세계 군사 균형 붕괴.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긴급 성명을 준비했죠. 중국 외교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일본 방위성은 침묵했습니다. 아예 논평조차 하지 않았죠.
러시아는 기술적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다시 한번 황동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비공식 면담이었죠. 우리는 워싱턴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건 위협입니까? 세계를 향한 위협인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경고입니다. 경고요?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경고. 공격이 아니라 방어. 하지만 그 방어가 세계를 침묵시켰죠. 황동훈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한 박사님,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평화를 지키려는 것뿐이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킵니다. 약한 나라는 평화를 구걸하죠. 우린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이란 나라는 대체 뭘까?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땅.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침묵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단지 세상을 침묵시킬 뿐이다. 그날 밤 제임스 장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드워드, 내일 백악관 회의가 있네. 자네도 참석하게. 주제가 뭡니까? 한국과의 새로운 동맹 관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얀 건물들이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빛은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요. 조용하게요. 강렬하게요.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게요. 그날 세계는 처음으로 침묵을 배웠습니다. 한국이란 이름 앞에서요. 백악관 회의는 예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죠. 국방부, 국무부, 중앙정보국.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화면에는 현무의 분석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경고 문구가 가득했죠. 검증됐습니다.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위성이 포착한 데이터입니다. 영상 조작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무기죠.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대책이 뭡니까? 요격 방법은요? 미사일 방어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마하 10속도의 불규칙 궤적입니다. 우리 시스템으로는 추적조차 버겁습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외교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임스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입장이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당황하고 있다는 걸요. 70년간 지켜왔던 동맹국이 갑자기 동등한 파트너가 됐죠. 아니, 어쩌면 우위에 선 건지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제임스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드워드, 서울로 가게. 예. 직접 확인해야 하네. 현무의 실체를 말이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검증 임무입니까? 그렇네. 자네가 직접 보고 판단하게.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정치전이거든. 제임스 장군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중국은 지금 영상 조작설을 퍼뜨리고 있네. 일본은 실전 불가능하다고 언론 플레이 중이고. 사실인데 말입니까? 그래서 자네가 가는 거야. 미국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기내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기술마저 정점에 올랐죠.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조롱하던 나라, 무시하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됐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바람이었죠. 저는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질서정연했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저를 맞았죠. 한 박사님 오셨습니까? 황동훈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대전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모든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현무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럽죠. 우리나라가 이제 강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봐요.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해졌죠. 아무도 우릴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이 보였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검문을 거쳤어요. 마침내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조명. 연구원들이 오가고 있었죠. 안내원이 저를 한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박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미국은 확인하고 싶으신가 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황동훈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현무를요.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지하로 가시죠.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세계를 침묵시킨 그 무기를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 4층, 5층. 숫자가 계속 내려갔죠. 지하 7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금속 냄새가 났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파란색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황동훈 박사가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랐죠.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똑, 똑, 똑. 끝에 거대한 철문이 보였습니다. 두께가 최소 30cm는 돼 보였죠. 황동훈 박사가 손바닥을 인식기에 댔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경납고였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축구장 2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무가 있었습니다. 10여 기가 일렬로 서 있었죠. 각각 높이가 15m는 넘어 보였습니다. 회색빛 금속 표면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시죠. 황동훈 박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현무 앞에 섰습니다. 실물은 영상과 달랐습니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죠. 매끄러운 표면, 정교한 이음새.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만져보십시오. 황동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죠. 진짜였습니다. 영상도 조작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하는 무기였어요. 어떻습니까? 황동훈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험 발사를 보여드리죠. 예. 직접 보셔야 믿으시겠죠. 황동훈 박사가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관제소 시험 발사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분 후 발사 가능합니다. 저는 황동훈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쏜다는 겁니까? 네. 실험용 탄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발사대가 보였죠. 현무 한 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관제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속도, 궤적, 표적 좌표. 표적은 서해 무인도입니다. 거리 280km죠. 황동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표적판 크기는 2m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발사 30초 전. 관제 요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0초 전.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발사. 굉음이 터졌습니다. 진동이 관제실까지 전해졌죠. 화면에서 현무가 치솟는 게 보였습니다.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마하 1 돌파, 마하 3 돌파, 마하 5 돌파.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마하 10 도달. 순항 모드 진입.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표적 지역이 보였죠. 작은 표적판이 화면 중앙에 있었습니다. 표적 포착. 최종 돌입 시작. 3초, 2초, 1초.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연기가 거쳤습니다. 표적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화면 하단에 최종 데이터가 떴습니다. 속도 마하 10.0, 오차 0.9m 비행시간 3분 48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0.9m. 1m도 아니었습니다. 0.9m였죠. 황동훈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신히요. 한국은 기술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황동훈 박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단지 침묵시킬 뿐이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침묵. 위협이 아니라 존재. 그것만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힘이었습니다. 한 박사님. 황동훈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힘은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존재만으로 조용하게 세상을 통제하죠.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르렀죠. 우리는 70년간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이 방식으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봤죠. 완벽한 명중. 0.9m의 오차. 그것이 한국이 만든 숫자였습니다. 그것이 세계를 침묵시킨 이유였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기는 폭발이 아니라는 걸요. 정확함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정확함이 만드는 침묵이라는 걸요.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무를 본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장군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땠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까요? 실제합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제임스 장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일 긴급 회의가 있네. 백악관에서. 다음 날 오전 백악관 상황실. 각 부처 장관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이전에 격앙된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박사, 보고하시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무는 실제합니다. 영상 조작이 아닙니다. 화면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떴습니다. 저는 직접 발사 시험을 목격했습니다. 오차 0.9m. 마하 1형의 속도였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요격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죠.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능가하는 기술을 가졌죠. 제임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의 동등 협력안을 수립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제임스 장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보고서 한 줄이 세계 판도를 바꿨군.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한국이 바꾼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현무 발사 영상을 다시 띄웠죠. 한 줄기 불빛이 하늘을 찢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남은 건 정막뿐이었어요. 진짜 무기는 폭발이 아니라 침맥이다. 황동훈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무기는 쏘는 것으로 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존재만으로 세상을 제압하죠. 며칠 뒤 중앙정보국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군사위성 움직임이 감소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현무 분석팀을 해체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요. 한국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게 재편되고 있었죠. 중국은 더 이상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정보 협정 강화를 제안했죠. 러시아는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하얀 건물이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빛은 태평양 너머에 있다는 걸요. 서울의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웃음을 잃었고 우리는 말문을 잃었다. 그리고 한국은 세상을 침묵시켰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이 한국일까?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빛나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올 겁니다. 한국에 대한, 현무에 대한,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바뀌었다는 걸요. 한국이란 이름으로요. 침묵이란 무기로요. 그날 밤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오후 11시 30분.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B-, B-, B-. 빨간 불빛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전시 프로토콜 회의실로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10여 명이 모여 있었죠. 제임스 장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태평양 위성이 포착했네. 북한 동해안 지하갱도. 화면에 열화상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뒤섞여 있었죠. 열서명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발사 준비 징후로 판단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30분. 대응 방안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네. 요격 시간이 부족해.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연락하시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말입니까? 그들에겐 현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호 채널을 여십시오. 즉시요. 1분 뒤 화면에 황동훈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알고 있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위성도 포착했습니다. 대응하시겠습니까? 제임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침묵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발사하신다는 겁니까? 황동훈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표적 지정만 하겠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한쪽은 서울 작전 통제소, 다른 쪽은 북한 갱도였죠. 그림자 사격 모드 가동. 황동훈 박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통제소 화면에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좌표가 떴습니다. 표적 1, 전력 인입부. 좌표 고정. 표적 2, 통신 허브. 좌표 고정. 표적 3, 냉각 시스템. 좌표 고정. 하나씩 정확하게 표적이 지정됐습니다. 우리 쪽 위성 화면에도 똑같은 좌표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원으로요. 북한 지하시설의 핵심 지점마다 정확히 겹쳐져 있었죠. 저건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버튼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뜻입니까? 황동훈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12개의 붉은 원. 그게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 끝낼 수 있다. 갑자기 북한 쪽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통신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표적에 잡혔다는 걸요. 카운트다운이 20분을 가리켰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19분, 18분, 17분.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천천히요. 그런데 16분에서 멈췄습니다. 열서명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하나씩 꺼지고 있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사 준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장군이 황동훈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쏘셨습니까? 아니요. 황동훈 박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보여줬을 뿐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쟁을 끝낸 겁니다. 단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을 뿐인데 상대가 스스로 멈춘 거죠. 화면 속 열서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보음도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정적만 흘렀습니다.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발사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지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발사하지 않는 무기. 하지만 세상을 멈추게 하는 무기. 제임스 장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황동훈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에드워드. 제임스 장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격했네. 새로운 전쟁의 방식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격 없는 전투. 한 발 없는 승리. 그게 한국이 만든 새로운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현무의 가장 큰 위력은 발사가 아니라 사전의 침묵이다. 그날 밤 세계는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쏘는 것이 아니라 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 문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침묵 억제 프레임워크. 저는 천천히 문서를 읽었습니다. 무력 과시 대신 표적 노출. 선제 타격 대신 즉시 봉인. 한국이 만든 새로운 교전 규칙이었습니다. 이게 미래의 전쟁 방식입니다. 제임스 장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정확도의 정치학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해냈군요. 그렇네. 자네 보고서가 이 합의문의 기초가 됐어.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모여 있었죠.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명중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각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걸요. 중국 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 억제력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됩니다.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억제력은 파괴력이 아닙니다. 정확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0.9m의 오차. 이것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일본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본도 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하던 나라였죠. 한국과 협의하십시오. 저는 중개자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침묵으로 전쟁을 끝내다. 새로운 교전 규칙, 침묵 억제 프레임워크 발표. 현무, 세계 군사 패러다임 전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방식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사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 이것이 한국식 평화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그 아래 어딘가에 현무가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일주일 뒤 워싱턴과 서울, 브뤼셀을 잇는 화상회의. 3자 합의문 최종 서명식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미국, 한국, 유럽연합. 한국 대표는 황동훈 박사였습니다. 그가 서명을 마치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세계는 새로운 평화를 배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평화. 존재로 지키는 평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제임스 장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드워드, 자네는 역사의 증인이 됐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증인이라기보단 배우는 사람이죠. 배운다고? 네. 한국에게서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울 영상을 봤습니다. 유리 건물들, 밤하늘의 불빛, 조용한 거리. 평범한 도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세상을 바꾼 기술이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앞으로의 평화는 큰 함성으로 오지 않는다.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정확한 좌표와 멈춘 손가락으로 온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리고 그 방식을 한국이 세계에 가르쳤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정상에 선 나라. 조롱받던 나라가 이제는 존경받는 나라. 그리고 침묵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식 평화.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말 대신 좌표로. 공포 대신 자각으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됐습니다. 사이렌 대신 침묵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합의된 안도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평화가 오래갈 거라고. 왜냐하면 그건 힘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존재로 증명한 것이었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침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요.